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기본 강의 중강의죠. 시간이 잘 갑니다. 우리 오늘 개별적 중개 실무 나갈 차례죠? 지금 계약서의 거민제도 569조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갈 차례 맞죠? 모르겠어요? 여기 맞습니다. 자, 569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신청 의무인데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의 내용이거든요. 요즘 시험에 안 냅니다. 넘어갑니다. 계약서의 거민제도가 나와요. 571쪽에. 요즘 안 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74쪽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거는 냅니다. 32회 때도 냈어요. 근데 민법에서 겹치고 있죠, 지금? 그래서 574쪽인데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고 있어서 이 부분 이번 통과 안 합니다. 민법에서 먼저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584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오죠?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하고 역시 겹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도 워낙 중요하니까. 실명법은 오래 쉴 가능성이 커요. 우리 쪽에서. 너무 자주 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임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민사특별법 시간에 주임법 나갔나요? 민법 시간에? 언제 나갔어요? 토요일날? 와, 그럼 잘 됐네. 오늘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는데 민법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판례 태도라든가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린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위주로 저는 철저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법조문을 위주로. 그래서 판례 태도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랑 겹치는 게 지금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이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고 있는데 문제를 이쪽을 너무너무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981년도에 제정 시행됩니다. 이게 1981년도는 우리 현대사에 있어가지고 격동기였죠.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해 같은 해 12월 12일 날 노태우가 구사단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었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80년 5월 18일이라는 뭔 일이 있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들어서게 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사태를 벌여서 일단 들어서게 돼요. 1981년도에 뭔 일이 있었다? 주임법의 탄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배경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서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법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그 배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절대 못 만든다고 그랬죠? 이런 법은 못 만들어요. 지금 이 법 만든다고 하면요. 저 강원 광장 아주 난리 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데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 두신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니까 적용 범위 같은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는데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써야 되죠. 그럼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이 주택이 미등기돼 있건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그래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래서 알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전세금만 주고 맙니다. 이거를 물권인 전세권과 비교해서 미등기 전세라고 그러고요. 이걸 다른 말로 채권적 전세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합니다. 일시사용주택임대차는 그 민박이나 콘도가 있죠.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사용주택임대차는 적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적용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토지택공사라든가 LH공사예요.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LH공사가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다시 재임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LH공사는요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됩니다. 또 지방공사가 그런 일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소기업기본법을 보면요, 중소기업기본법에 이제 중소기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별, 매출액, 그 다음에 직원 수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들의 그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소속 직원들이 입주와 중농을 했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치르게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한테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외국인인 경우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법인이 일부 적용된다는 점을 꼭 주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적용 범위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 이제 넘어갈까요? 자, 그럼 이제 존속기간의 보장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주임법은 최단 존속기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몇 년? 2년이에요. 그래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럼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한 그 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는 있다. 맞죠? 그러면 성립할 수는 있는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2년 보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1년 살고 나 나갈래 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나 1년 더 살래. 그러면 다시 또 2년 보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약속을 했으면 나가야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최단 2년을 보장하고 있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항해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러면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월세 계속 내란 얘기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존속기간부 최단 2년을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법정갱신 587쪽이에요. 자, 법정갱신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묵시적갱신을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묵시란 말은 아무 얘기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아무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조건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입니다.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즉 나가라 또는 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을 테면 나가라 이런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이 묵시적갱신됩니다.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전 2월까지예요. 2월까지 임대인에 대한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둘 다 2달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임대인이 말이에요. 계약 만료 한 달을 남겨놓고 야 3천만 원 올 테면 나가 이런 거예요. 임차인. 배째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2달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되면 그 효력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항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임대차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재임대차항으로 본다는 얘기죠.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랬어요. 2년으로 본다. 그럼 묵시갱신이 된 경우에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증액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자, 그런데 묵시갱신이 됐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그럼 임대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그럼 임차인이 난 나갈래 하고 해지 통지해버리면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어요. 받고 몇 개월? 3개월이 경과했다. 그럼 해지 효력이 발생돼요. 그럼 임대인은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규정이네요. 그러므로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어요. 그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고 차임을 연체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1월 달에 50만 원 주고 2월 달에도 50만 원 주고 3월 달에도 50만 원 줬어요. 이거. 이게 되죠. 그러면 자, 이거 이익이 차임 연체해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2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연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묵시행신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묵시행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1년을 살았거든요.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인한테 이거 나 나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임대인은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해야 되나요? 아닙니까? 이제 조금씩 감을 잡아가고 계시네. 계약의 대원칙. 서로 기간을 정했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지켜야 되죠. 맞습니까? 다 지켜야 되죠. 묵시행신의 경우는 해지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그러면 내가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쓰는 게 좋죠.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쉽게 해지 통지 못하게 계약서를 다시 써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안 쓰는 게 낫죠. 묵시행신이 돼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넘어갑니다. 계약 갱신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우리 쪽이 출제가 됐죠.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어요, 이거. 그래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출제가 예상이 됐었는데, 자, 계약 갱신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의 권리죠.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요. 임대인에 대한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간이 지금 같은데 임대인은 거절 통지했어요.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나가라. 거절 통지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했어요. 둘이 딱 부딪혔거든요. 그럼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긴다? 임차인이 당연히 이기는 거죠. 예, 이기는 겁니다. 그럼 그 거절 사유는 게 이제 9가지예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거절 사유가 8가지죠. 여기 상가에는 요 규정이 없어요. 요 규정이. 그래서 요거 이제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대로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쌍방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어요. 임대인이. 그 다음에 임의전대했다든가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어요. 그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일부,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의무,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대부분 철거할 거거든, 재건축할 거거든 이런 계획을 고지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거 대부분 철거하겠다, 대부분 이거 재건축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는 상인법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이제 직접 거주하십니다. 그걸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살 거거든, 그러니까 너 나가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임대인의 범위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포함입니다. 그럼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여기서 살겠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직계라는 말은 일직선상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가 있고 부모가 계시고 조부모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직계예요. 직계. 그래서 일직선상 움직이는 걸 직계를 한다. 그러면 여기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 직계 존속이죠. 밑으로 내려가면 비속,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고 옆으로 뻗어나가잖아요. 옆으로 뻗어나가면 이걸 반계라고 해요. 반계. 이거를 반계로 합니다. 그러면 형제자매가 거주하겠대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겠다고 쫓아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안 삽니다.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액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인이 쫓겨난 임차인이요. 마지막에 냈던 3개월분 환산차임 있죠. 환산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3개월분이라는 게 그겁니다. 참고해 두시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3개월분이면 300만 원이죠, 지금. 이거하고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켜요. 전환시켜갖고 여기다 합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전환 이율이 정해져 있죠. 연 10% 또는 한국은행 공식인데 더하기 2%. 그게 환산 월세죠. 그러니까 3개월과 환산 차임이라든가 2년분 차액. 이건 뭐냐면 쫓겨난 임차인이 냈던 월세 있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를 새로 놨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 그거 둘 차액의 2년분 이거나 또는 임차인이 이사비라든가 이런 거 들어갔겠죠. 임차인 입은 손해 그러니까 그 셋 중에서 적은 금액 큰 금액? 큰 금액 기준이에요. 이것도 큰 금액 기준입니다. 이걸로 손해배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현재 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에게 1회만 딱 허용합니다. 1회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초의 계약을 2년을 했어요. 근데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또 묵시갱신이 됐어요. 지금 6년 살았어요. 6년 살았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6년째 야 나가라 이런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 다시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번만 딱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딱 허용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을 살아야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한 번만 딱 허용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지금. 맞죠? 그래서 1회를 허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갱신요구로 갱신이 되는 임대차율로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요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대신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는 보증과 월차임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이게 묵시갱신과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묵시갱신은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근데 갱신요구로 갱신했으니까 대신 갱신을 받아들이되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갱신요구로 갱신이 됐어요. 됐는데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이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 지나면 해지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법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묵시갱신의 경우는 해지를 인정한 건 좋다 이거지. 근데 임차인이 살아보니까 좋아요. 지가 더 살겠다고 떼써놓고 이제 한 6개월 살다가 다시 또 이사 가겠대. 법리적으로 안 맞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법 논리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됐던 갱신료로 갱신을 했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네요. 맞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때는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이 정부가 굉장히 좌평향으로 가기 있지만 너무 기울었죠 지금. 법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갖고 실무에서 있잖아요. 임차인들 굉장히 좋아졌죠 이거.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입주할 때까지는. 그죠? 3년 정도 뒤에 입주를 하는데 실무에서 이게 홀수년이잖아요 지금. 근데 임대차 계약이 2년씩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2년씩. 그럼 결국은 2년씩이고 이제 한 번 살고 묵시갱신이 돼버리면은 입주 시점에 계약 해지 통지하면 되죠. 그럼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인들이 다 알거든. 묵시갱신 규정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시 싸게. 그래갖고 2년을 써버립니다. 그럼 계약서를 2년을 써버리면 임차인은 지금 3년 차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방을 빼앗고 나가야 되죠. 방을 빼앗고 나가야 돼요. 그럼 방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요. 입주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새 살던 분들 있죠?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집이 엄청 많이 됐죠? 그러니까 집이 안 나가. 근데 빼갖고 나가라 이거야. 그리고 월세도 올려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시로 집 비워놓고 입주하는 거야. 그냥. 이게. 그리고 보증금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입주가 가능한데 또 여유가 없는 사람. 보증금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는 거예요. 이분 입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럼 잔금 못 치게 되면 계속 연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갱신 요건이 생기는 바람에 2년 살고 계약사 시작해. 그럼 갱신 요구 해버리는 거지, 그냥. 맞죠? 갱신 요구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갱신 요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3년 차에 빼달라 이런 거지, 이게. 그럼 임대인은 대출받아서 돌려줘야 돼. 집이 안 나가니까. 대출받아서 돌려주는 임대인은 엄청 착한 임대인이에요. 배째라 이거지. 배째라. 집 나가면 줄게. 네 맘대로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임대인의 권리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을 두는 바람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유리한 규정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갱신 요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대항력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대항력은 원래 임대차 효력을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차 효력을 임대인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채권이니까. 근데 이것을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확장시킨 거죠.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법 원칙에는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이 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 거니까 너 나가라. 그럼 원래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뭔 얘기야? 나 계약기간 아직 남았거든? 계속 살 거거든? 계약기간 만료돼서 이사 갈 거든?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는데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그래서 이 주택의 임대차 효력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이것을 대항력이라 합니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 대항 요건이 바로 이거예요. 주택이 인도받아야 되죠.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이게. 그럼 주택이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이 주택에 입주를 했다는 얘기죠. 입주했다는 얘기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다음 날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다음 날을 우리 대법원은 몇 시로 해석했어요? 0시로 해석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28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3월 1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안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그러면 이 대항력은 입주와 주민등록이 이제 대항 요건인데 주민등록이 바로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공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민등록은 주택의 현황과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관련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적법 주민등록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을 공부하는데 우리 쪽에서 이제 자주 냈던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임차인 본인이 전입을 안 하고 배우자나 자녀만 전입을 했어요. 그럼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거 공시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시하고 있는 거죠. 배우자나 자녀만 전입을 해도 이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는 걸 공시하는 거죠, 지금. 적법 주민등록으로 인정했어요. 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엄청 잘 묻는데 고맙게도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공동주택이 뭐예요? 다세대. 그럼 다세대는 지번까지만 하면 안 되겠네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주민등록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그럼 다가구 주택은 19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편의상 부여된 호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편의상 부여된 호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지번까지만 전입해도 적법한 주민등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엄청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나머지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교재에 이 대항력 관련 판례들이 정리되어 있죠. 교재 591쪽에. 그러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읽어주심으로써 기억을 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이제 대항력이었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그럼 보증금 회수에 관한 내용인데, 자, 보증금 회수에 관한 내용으로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은 지금 원래 담보물권에 특이한 유력이죠. 근데 우리 임차권, 채권에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그래서 이건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인데, 원래 담보물권에 있었던 이제 효력이죠. 근데 등기 없이도 임차인에게 이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럼 우선문의권은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니까 이 주택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로 넘어갔을 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가 됐을 경우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죠. 이걸 후순위 권리자라고 해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바로 이제 우선 변제권이다. 이게. 그럼 임차인은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원래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물권적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찍으셔야 된다. 확정일자. 그럼 이 확정일자라는 거 있잖아요. 확정일자는 날짜가 찍힌 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나는 이게 엄청 어려웠었죠, 이게. 확정일자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한참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현재 우리 확정일자 받는 곳은 일단 공증인사무소가 있죠. 법원 앞에 공증하고 써 있죠. 그러니까 거기 공증인사무소에 받을 수도 있고요.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가 있죠. 여기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데나 가서 찍게 되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이 돼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동사무 찍을 때 얼마예요? 무료입니까? 무료예요? 원래는 600원이죠. 원래는 600원인데 무료로 해주는 데들이 많아요. 일단. 근데 동에서 지금 찍게 된 거는 우리 개공이 좋은 일 한 거라고 했죠? 기억나요? 인천에서 중개업을 하던 개공이었는데 원래 저 공직인 사무소하고 등기소만 인정했었거든요. 동사무소까지 확장했죠. 이걸 확장했는데 요 인천에서 중개받은 분이 무료로 부동산 상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확진일자만 찍으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우리 임차인들이 자꾸 안 찍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봤습니다. 왜 확진일자 안 찍었느냐? 그랬더니 공직인 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실이고요. 여기 등기소 법원이죠 이거.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에 가면 돈이 무지하게 드는 걸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도장을 안 찍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고가 엄청 많이 났던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제 친구 중에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사기친 놈이 있다고 그랬죠. 신혼 때. 확진일자 찍어야 되는데, 이거 15만 원입니다. 그래갖고 지 와이프한테 거짓말 해갖고 15만 원 타내가지고 술 먹으러 가자.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현재 뭐 공짜로다가 600원 정도 내고 이제 찍어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개공이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이 확진일자를 받을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한 결과 이사를 할 때 보니까 전입신고는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찍어주는 걸로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동사무소에서 찍게 된 겁니다. 우리 개공이 가끔 좋은 일도 하죠. 좋은 일도 합니다. 이게 나도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냐고요? 좋은 일 하고 있어, 하여튼. 국경 없는 이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 어쨌든. 자, 그래서, 우선 면유권, 요렇게 이제 3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입주하고, 등록하고, 확진일자 찍어야 된다. 근데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선 면유권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요.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보는데, 2월 22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당일에 다 찍은 거예요. 지금 다 찍었습니다. 2월 20일에. 그럼 이 임차는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2월 23일 0시서부터 대항력과 우선문의권을 취득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2월 22일에 만약에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리가 들어왔다. 그럼 저당권은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문의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가면 이때는 우선면제권 누가 먼저예요?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죠. 근데 2월 23일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선면제권 누가 먼저겠습니까? 임차인이 먼저다. 임차인이 0서부터 우선면제권 취득했죠. 근데 저당권자는 9시에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예요. 임차인이 먼저입니다. 자, 그런데 2월 22일에 임차인이 입주와 등록 전입을 했어요.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월 25일 날 받은 거예요.
이날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2월 25일에. 자,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우선 변제권. 둘이 누가 우선이? 예? 같다. 같다. 맞아요? 둘이 같습니다. 임차인은 2월 23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했죠.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그날로부터 우선매입권 취득해요. 그날로부터. 그럼 이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라는 거예요. 안분배당이 뭔지 알죠? 그래서 안분배당을 둘이 하게 됩니다. 우선매입권은 둘이 동순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더 확실해져요. 뒤집어 보면. 예를 들어서 2월 22일에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먼저 찍은 거예요, 임차인이.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월 25일에 임차인이 입주하고 등록전입을 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3박자를 갖췄으나 대항력을 취득 못했죠, 지금. 그럼 우선매입권도 취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6일 0시서부터 대항력과 우선매입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날에 저당권 들어오면 당연히 이자가 먼저. 이날에 들어오면 임차인이 당연히 먼저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라는 것은요, 이날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동사무소 찍어줄 때 확정일자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계약서 원본이 있으면 빈 여백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찍어주죠. 그래갖고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22년 2월 22일. 그래갖고 1년 번호 들어가고요. 어디 종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다. 이게 확정일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 의미는 이날에 계약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그때로부터 바로 우선매입권 취득해버려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당권과 누가 먼저냐의 문제는 이거는 임차인이 언제 대항력을 취득했느냐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이해주시는데 요 세 번째 케이스 있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요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과 동승이죠. 근데 대항력은 저당권보다 앞서요. 맞습니까? 그럼 요 임차인은 자기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이 없다면 경매 시에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온 놈한테 보증금 받고 나갈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앞서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간혹 가다가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문제인데 이게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갑이에요. 여기에 먼저 저당권이 들어왔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다. 이 상태에서 갑이 이 주택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매매로 취득한 이 병에 대하여 이 임차인은 나 계약 기간 1년 남았으니까 선수인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남았으니까 나 1년 뒤에 이사 갈래 하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원래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병이 내가 살 거거든?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냥. 그럼 이자가 입은 손해는 들고 갑하고 정산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룰을 깨버린 거죠, 지금.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저당권이 선수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이 매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저당권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당권은 물권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물권이라는 것은요, 이 물건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권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대로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 매매로 넘어가든 상속이 되든 병한테 이 물건 주택이 증여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 저당권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때는 우선 변제권의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맞죠? 대항력의 문제만 있죠. 이거는. 그런데 이번엔 이 주택을 병이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경매로. 그러면 경매의 경우는 저당권이 소멸하죠, 지금.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계속 대항력을 인정해버리면 이게 쉽게 낙찰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이 저당권 때문에 임차인은 낙찰자인 병에게 이거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이 있었다. 그럼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담보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선 변제권 문제만 남죠. 그럼 이 임차인은 결국은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순위에 따른 배당 요구, 우선 문의권을 행사했는데 보증금을 전액으로 회수 못했다. 그럼 회수 못한 금액 갖고 병역에 역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되죠.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 손해 입은 거는 여기 원임대인한테 하소연해야 되죠. 근데 경매 넘어갔으니까 뭐 물론 회수 못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대항력 우선 문의권 문제인데 만일에 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왔어요. 여기 가장 먼저. 그럼 가장 먼저 들어온 임차인은 망고 땡이죠? 망고 땡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온 임차인은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왔을 때 대항력 우선문의권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어느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만약에 이 임차인이 우선문의권 행사해버린 거예요. 가장 먼저 왔는데 나 찝찝해서 이 주택에 살기 싫거든? 나갈 거거든? 배당해줘. 배당 요구해버렸어요. 이게. 근데 배당을 했는데 이 임차인이 보증금 2억 중에 1억 5,100개 회수 못한 거예요. 가장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머지 회수 못한 5천만 원 가지고 이번엔 낙찰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게 되면 이 임차인은 망고 땡입니다. 그러니까 우선문의권 행사했다가 전액 회수를 못했다. 그러면 회수 못한 금액 가지고 이번엔 낙찰자 네가 내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장 먼저 온 임차인이 요거 망고 땡이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짜로 지금 현재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고 내가 직접 입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단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단지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임대인이 잔금을 치고 세를 놓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 중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임대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현재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까지는 한 2달 정도 걸리죠. 집단 등기 들어가기 때문에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임대인이 잔금을 쳐놓고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 앞으로 이전 등기 되기 전에. 그러면 임대인은 자기 앞으로 저당을 잡아야 되잖아, 지금. 중도금 대출받았으니까. 맞죠? 그러면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고 입주와 중도 확정일지를 받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은행이 담보도 채려줬는데 저당 1순위로 잡아야 되는데 먼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입주할 때는 각서를 쓰죠. 임차인이. 각서를 씁니다. 그래갖고 확인선에 이제 각서를 쓰는데 나중에 임대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하면서 저당 잡을 때 내가 한번 주민등록을 뺀다. 주민등록을 빼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지금 임차인이.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잠깐 옮긴다. 그런 각서를 쓰고 계약하고 입주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임차인이 이거 안 빼주잖아요. 아주 머리 아프죠. 그리고 그 각서에 막 별로문 얘기 다 있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이로 인한 손해 입었다.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다 진다. 그 각서 써요.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 둘의 관계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게 임차인보다 먼저 오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럼 임차인은 경매 넘어갔을 때 쫓겨나는 거죠. 무조건 쫓겨납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정보제공으로 가죠. 거기 그 593쪽인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이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츰차츰 디테일하게 하는데 요 임대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있죠.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임대차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구고 확정일자 언제 찍었고 입주 언제 했고 이런 것들 이해관계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이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느냐?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확정일자를 찍어주면서요. 이걸 다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명백히 증명이 돼야 되죠. 그럼 이해관계인은 주로 누구냐 하면요. 그 주택 등기상 증명서를 뗐을 때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나는 자들, 그들을 이해관계인에 이해하면 돼요. 그럼 등기상 증명서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있죠.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있죠. 등기돼 있죠. 그 주택에 대해서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한 자, 이들이 이해관계인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확정일자 부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민법 시간에 안 했구나. 그죠? 아직 초창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그래서 이해관계는 확정일자 부여간에 정보의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명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요. 이들은 당사자 인적사항까지는 요청을 못합니다. 인적사항까지.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임대인이 성명이 누구고 주민번호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는 열람을 요구 못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언제 확정일자 찍었고 입주를 언제 했는지 주민등록 전입을 언제 했는지 이 정도까지만 열람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인이 당사자가 아닌 자는 거기까지 열람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쫓겨난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성명까지는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 정도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교재 거기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이 쭉 거기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매제권의 내용 설명 다 드렸고요. 우선매제권 관련 판례들 이제 거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597쪽에 우선변제권의 승계란 말이 있죠. 찾았어요? 자, 우선변제권의 승계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낸 적이 있냐면요. 그 일반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만 승계할 수 있느냐. 채권자가 이 점에 대해 대법원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판결이 딱 나오니까 이걸 특별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우리 금융기관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많이 해주고 있죠. 근데 그 대출을 해주고 채권 확보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에선 특별히 우선면제권을 승계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그럼 일반 채권자는 우선면제권을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지 않습니까? 양수하게 되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면제권을 승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번 순환 때는 우선변제권은 승계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금융기관만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최우선 변제권으로 가죠. 그럼 최우선 변제는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라는 뜻이죠, 이거.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인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니까 최우선 변제란 개념은 이해는 그렇게 해두는데 법조문에 있는 형태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최우선 변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것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였죠. 근데 최우선 변제는 출발을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 명심하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출발하면 이건 뭐다?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임법, 상임법 어디를 뒤져봐도 최우선 변제란 말 없어요. 없는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도 이제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쓰는데 어쨌든 주임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의 우선에 변경할 권리. 이게 바로 최우선 문제다. 그럼 임차인이 최우선 문제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 전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입주와 등록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요건.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등록을 해놔야 된다. 왜 그랬는지 짐작되시죠? 만약에 주택에 대한 경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도 최우선 문제 인정해버리면 우리 그 임대인이 허위의 소액 임차인들을 만들 수 있죠? 최우선 문제 임차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등록을 해놔야 되고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역별로. 이것을 이른바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그러니까 입주와 등록을 경매 등기 전까지 해야 되고 보증금액이 소액보증금일 것. 이게 바로 이제 최우선 문제의 요건이에요. 요게. 그럼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최우선 문제의 요건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대항력은 입주와 등록하면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확정일자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의 요건일 뿐이에요. 대항력과 최우선 문제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최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는 거 느낌이 옵니다. 그럼 소액보증금의 범위 서울입니다.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문제죠.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의 최우선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서울 소유 주택임대차인데 보증금액이 1억 5천을 넘어섰다. 그럼 이 임차는 아예 최우선 문제 임차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여기는 1억 3천만 원 이하에 됩니다. 그럼 이때는 4,300까지 최우선 문제 해줘요. 그럼 과밀억제 권역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보면요. 수도권의 범위가 어디예요? 서울, 인천, 경기. 이게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인천이 바로 이제 수도권인데 그럼 이 수도권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눴죠. 그래갖고 수도권 정비계획 3개의 권역이 어떻게 되냐면 과밀억제 권역이 있고요.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 자연보존 권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 3군데 권역으로 나눠갖고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과밀이에요. 과밀억제 권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 있죠. 여기도 과밀억제 권역이죠. 원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시 중에 이른바 여러분들이 대도시로 알고 있는 시들 있죠. 고양시, 안양시, 성남시, 뭐 수원시 이런 데들 다 과밀억제예요. 물론 안산시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들, 그다음에 과천, 의양, 의왕, 그다음에 뭐 광명, 의정부 이런 데들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이게 글로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과밀억제 권역이라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최우선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여기는 7천만 원 이하라면 최우선 문제가 되는데 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는 지금 과밀억제 권역이 올라가죠. 이렇게 되고 광역시 군지역들 있죠. 군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기타 지역으로. 그러면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이고 이 중에 2,300까지는 최우선 문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문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잠깐 인천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인천은요 3군데 지역에 다 낍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밀. 근데 옹진군, 강화군이 있죠. 여기는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청라라든가 송도입니다. 여기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또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이라 과밀억제 아닙니다. 그럼 어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광역시를 적용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우리 여기 왕길동 일대도 과밀억제에서 빠진 데가 있어요. 빠진 데가 있습니다. 서구 중에 일부 지역이 빠져 있어요. 과밀억제 권역이. 일부 지역이. 이건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준비를 할 때는 수도권 정비계획을 정확히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과밀억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이제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여기 과밀억제 권역을 적용한다 그랬고요.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여기는 전부 다 광역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는데 요거 지역들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주시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지, 이거. 맞죠?
이런 지엽적인 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요즘 우리 40문제 중에 꼭 하나씩 틀리라고 내는 문제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건 가볍게 어떻게 하면 된다? 아, 틀리는 게 아니 찍어버려야지. 맞죠? 찍어갖고 맞춰버려야지 얄밉게. 어쨌든 근데 이거 뭐 암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금액들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서울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서울 정도만. 이게 그러니까 서울은 1억 5천 이하라면 얼마까지 수요수 문제 준다고요? 5천까지는. 그럼 이쪽 금액은 지금 이쪽 금액의 3분의 1이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몇 분의 몇에서만 인정해 준다? 2분의 1 범위 내만. 그래서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그 얘기 아닙니까? 낙찰 대금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변제해 준다는 얘기는 선수인이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여기 10세대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19세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채권금액 1억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11번째까지 모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다. 근데 이들의 보증금이 전부 다 1억 5천이에요. 전부 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갖고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낙찰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에 했다고 가정해봐요. 낙찰이. 그럼 지금 이들은 1억 5천이니까 전부 다 최우선 문제 임차인이 맞죠? 그러면 이들한테 5천만 원씩 배당을 다 해버리면 이것만 해도 5억이죠? 10명이니까. 그죠? 그럼 낙찰되면 1억 8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것을 어쨌든 임차인한테 다 배당을 해버리면 저당권자는 가장 먼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다는 부당함이 나오죠, 지금. 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최우선 변제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그럼 9천만 원 가지고 배당한다는 얘기죠. 9천만 원 가지고 임차인한테 먼저 배당하는 거예요. 각자 얼마씩 받아가요? 900만 원씩. 10명이니까 900만 원씩 받아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잔여 금액을 저당권자한테 배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우선 문제 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문제를 해준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최우선 변제 요건에 확정일자한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럼 실무적인 문제 잠깐 짚고 갑니다. 잠깐만 말씀드리죠. 이건 실무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소액임차인들 전체를 최우선 문제 주는 게 아니죠. 보증금 중 일정에만 최소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만약에 우리 과밀억 재원이 1억 3천이잖아요. 이 중에 4,300까지만 해주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그럼 1억이었다. 1억이면 4,300까지는 해주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5,700은 최우선 문제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우선 문제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지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를 찍어라 하고 꼭 유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유도해야 돼요. 이게 실무적인 문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담보가 많이 잡힌 집 있죠? 담보가 많이 잡힌 집.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집은 전세를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죠? 그럼 전세를 이제 넣지 않고 월세를 넣어야 돼요. 맞죠? 월세 넣을 때 보증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월세 넣을 때 통상 이론적으로 보증금은요, 뭐 10개월치 월세라든가 1년치 월세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고 이 금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최우선 문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가야죠.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가 많이 잡힌 집들. 만약에 이런 집들을 매매를 할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담보가 많이 잡힌 집을 매매를 할 때는 잔금을 빨리 치는 게 좋아요. 대리금은 당겨야 돼. 왜 그러냐면 담보가 많이 잡힌 집들은 중간에 사고가 날 수 있죠. 들어올 수 있어요. 경매에.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치르고 나서 담보가 많이 잡히면 얼른 잔금 쳐버려야지. 그리고 말소시켜주라.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소액임차인들도 이렇게 보증금 잡을 때는 이걸로 잡아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얼마나 좋은 얘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나도 한편은 이해가 가요. 최우선 문제는 확진일자가 요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잘못하면은, 최우선 문제도 확진일자 찍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이제 내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완전히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헷갈리지 않을 만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걸 헷갈리면 시험 공부 그만둬야 되죠?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